아줌마, 이 돈 오늘 안에 보내야 해요. 지금 바로요. 7살 아이의 떨리는 그 한마디에 15년 차 베테랑 은행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일 오후 3시 45분 은행 문 닫기 직전이면 어김없이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흙탕물 묻은 체육복에 다 떨어진 운동화, 아이는 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구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돈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과 흙먼지 묻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도합 5,100원, 아이는 이 돈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딘가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돈이 향하는 곳은 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은행원은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래는 아닐까? 하지만 아이를 따라간 그날 그 모든 의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45분, 은행 마감 15분 전이었습니다. 번호표 호출기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겹치며 직원들의 표정에는 오늘도 무사히 끝나간다는 나른한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조용한 오후였죠. 그 정돈된 공기를 가르며 자동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물상 특유의 퀴퀴한 먼지 냄새, 쇳가루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것이 소독약 냄새 가득한 객장으로 번져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진흙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아이였습니다. 7살 남짓된 사내아이 한민우. 낡은 회색 체육복은 흙탕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창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낮은 수군거림이 창구 뒤편을 지나쳤습니다. 쟤 뭐야? 어디서 굴러온 거야? 민우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몰라 발끝으로 올라서서 두리번거리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자 그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를 꼭 쥐고 자리에 앉았지만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번호가 호출되자 창구로 뛰다시피 달려갔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은행원 강미란의 창구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얼음 송곳이라 불리는 미란은 냉철하고 규정에 철저한 여자였습니다. 그 미란이 짧게 말했습니다. 전표부터 써와. 민우는 곧바로 필기대로 달려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전표를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거친 종이 위를 지나가는 연필 소리가 작고 느렸습니다. 글자 하나를 쓰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손끝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완성한 전표와 함께 내민 것은 1,000원짜리 5장과 100원짜리 동전 하나, 도합 5,100원이었습니다. 지폐는 땀과 습기에 절어 끈적였고 동전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떡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무 골무를 끼고 지폐를 한 장씩 펴면서 눅눅하고 쾌쾌한 감촉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민 통장을 펼치는 순간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이 아이 통장이 이게 맞나? 미라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고란에 찍힌 숫자 100만 원. 이 남루한 아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목돈이 미란의 머릿속에 경보를 울렸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낡은 체육복과 흙 묻은 손끝 위에 찍힌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설명되지 않는 서늘한 불안. 미라는 민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돈 누가 시켜서 가져온 거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발요, 지금 바로 보내야 해요. 오늘 꼭 보내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그 한 단어가 오히려 미란의 확신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미란은 이를 악물고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금융 관련 교육에서 보았던 경고 문구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최근 금융범죄 수법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손은 이미 책상 아래 경찰 신고 버튼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란을 확인하는 순간 시선이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서남부구치소 영치금 관리 계좌. 이수진. 미란의 손이 굳었습니다. 구치소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크게 번졌습니다. 전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치소였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들어 창구 너머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체육복, 땀에 젖은 지폐, 흙먼지 묻은 동전, 그리고 구치소 영치금 계좌. 이 아이와 저 계좌 사이에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왜 구치소로 돈을 보내는 것일까요? 미라는 천천히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받아 소중히 가방에 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그 작고 더러운 뒷모습으로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과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아이 이상해요. 교정시설로 보내는 송금이에요. 저건 누가 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남기고 간 쾌쾌한 고물 냄새가 객장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 아이 분명 뒤에 누군가 있을 거야. 미란의 의심은 이제 막 첫 번째 불씨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내일도 모레도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아이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오늘은 더 더러웠습니다. 체육복 소매는 더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번져드는 고물 냄새도 어제보다 진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더 빨랐습니다. 어제보다 지쳤을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필기대로 향하며 전표를 꺼내 몽당 연필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글씨를 쓰는 동작은 지나치게 신중했습니다. 마치 틀리면 안 되는 문장을 쓰는 사람처럼 한 글자를 쓰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글자를 썼습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친 종이 위를 지나가는 연필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아이의 밭은 숨소리만이 작게 섞였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전표와 함께 5,100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미라는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확인하는 순간 시선이 멈췄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삐뚤빼뚤한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그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는 비어있던 비고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누군가와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보고 경악이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던 아이가 전표에는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7살 아이가 임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 서늘함이었습니다. 미라는 무의식적으로 전표를 김 과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김 과장이 전표를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 끝났다는 신호 같아요.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통장 정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화면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은 전부를 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기계가 지익 소리를 내며 통장을 뱉어냈습니다. 민우는 거의 낚아채듯 그것을 잡아 마지막 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1,100원. 서남부구치소 이수진. 민우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비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우는 웃었습니다. 그 1,100원 안에 숫자가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미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어제 아이가 5,100원을 보냈고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1,100원이 답장처럼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보내면 구치소가 받고 구치소가 보내면 아이가 받는 이 흐름, 그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치금 송금이라면 왜 저쪽에서 다시 돈을 보내는 걸까요? 미란의 눈에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미란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천천히 수화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고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저 눈빛은, 저 손길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꾸벅 숙인 뒤 서둘러 은행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객장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불 꺼진 단칸방에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약속 지켰어요 라고 썼다. 글씨가 이상하게 써질까봐 걱정했는데 아줌마가 기계에 쏙 넣어줬다. 오늘 100원을 더 만들려고 조금 더 오래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팠지만 꾹 참았다. 그곳까지 잘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밤도 안 무서울 것 같다. 민우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스탠드 불빛만이 작고 노랗게 아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책상 위에서는 수화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45분 민우는 또 한 번 전표를 꺼내 들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5글자가 적혀 올까요? 사흘째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와 아이의 질질 끄는 발소리가 맞물렸습니다. 민우가 어김없이 은행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익숙하게 필기대 앞에 서서 전표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미라는 전표를 받아 비고란을 확인했습니다. 숙제 다 했어요. 미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는 약속 지켰어요. 오늘은 숙제 다 했어요. 누군가 이 아이에게 매일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아이는 그것을 완수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아이의 복명복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의도가 구치소 담벼락 너머에서 이 전표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민우가 내민 돈은 더욱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폐 5장은 땀과 습기에 절어 끈적이고 100원짜리 동전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흙먼지가 떡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무골무를 낀 채 지폐를 한 장씩 천천히 펴면서 그 쾌쾌한 냄새를 견뎠습니다. 얘야, 이 돈 정말 어디서 난 거니? 민우는 대답 대신 흙 묻은 바지 주머니를 꽉 움켜쥐며 고개를 더 깊숙이 떨궜습니다. 바닥을 향한 시선이 흙 묻은 운동화 코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침묵을 배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읽었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송금을 입력하고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익. 통장이 튀어나오자 민우는 까치발을 들어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오늘 아침 찍힌 내역을 향했습니다. 입금 1,100원 서남부구치소 이수진. 그런데 비고란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식 사 먹어.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15년 경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구였습니다. 구치소 영치금 계좌 비고란에 이런 말이 찍히다니 저 안의 여자가 이 아이에게 돈의 메시지를 실어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작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장 속 글자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귀한 것을 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미라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보고하자마자 오늘 아침 지령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부리는 자가 구치소 안에서도 이 아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미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미란의 시선이 민우의 손등 위에서 멈췄습니다. 붉게 터진 찰과상이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창구 대리석 위에 살며시 올려진 그 작은 손등에는 빗물에 불어터진 상처가 길게 그어져 있었고 손마디마다 거칠게 갈라진 피부가 핏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어제보다 더 깊게 검은 때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 상처들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미라는 직감했습니다. 옆자리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란 씨, 저 손등 좀 봐요. 저건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의심스러워요. 아침 교육 내용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잖아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100원일까? 민우의 송금도 5,100원, 엄마의 답장도 1,100원. 두 숫자 모두 뒤에 100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정했습니다. 저 100원이 이 둘 사이의 암호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라는 신고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은 분명했습니다.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통장을 가슴에 안고 있을 민우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라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가방 안에 함께 들어가 퇴근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 45분, 민우는 또 이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 전표에는 또 어떤 5글자가 적혀 올까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내일도 저 아이가 올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반찬을 담은 검은 봉투를 건네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언제까지 혼자 지내니? 민우는 힘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불 꺼진 차가운 지하방으로 돌아온 민우는 아주머니가 준 반찬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밥상은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아이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반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딱딱한 단무지를 씹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오늘도 약속 지켰어요. 아이의 씩씩한 혼잣말 끝에 참았던 흐느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은행 기계에서 소리가 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통장을 열어보니 간식 사 먹으라고 적혀 있었다.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오늘 손등이 조금 따가웠지만 꾹 참았다. 내일도 답장이 올까? 빨리 내일이 와서 은행 기계가 지익지익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스탠드 불빛 아래 통장 글자를 어루만지는 민우의 손길은 평온했습니다. 나흘째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미란의 마우스 커서가 화면 우측 상단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의심 거래 신고. 그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둔 채 미란은 숨을 참았습니다. 7살 아이가 매일 고물 냄새 나는 5,100원을 들고 구치소로 송금하는 행위는 매뉴얼상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사흘이나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김 과장이 수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압박했습니다. 미란 씨, 당장 눌러요.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처럼 보이니까요. 미란의 손가락이 버튼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오늘따라 낡은 체육복 어깨에 실밥이 너덜거렸고 손등에는 어제보다 더 넓게 번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창구 앞에 선 아이는 통장과 5,100원을 내밀었습니다. 전표 비고란에는 오늘도 했어요 라는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신고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통장 정리기를 기다리는 아이. 저 작고 남루한 아이가 기다리는 것이 과연 범죄 조직의 수수료인가? 미란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음주렸습니다. 아줌마, 오늘 꼭 보내야 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이었습니다. 사흘 내내 입을 꽉 다물던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 엄마. 미란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객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호표 호출 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사라지고 민우의 갈라진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남아 울렸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 한 문장이 미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범죄 조직의 아이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 눈빛은, 저 떨리는 목소리는 진짜였습니다.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창구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원 양반, 내가 저 집 사정을 아는데 저애 너무 의심하지 마요.
지는 굶어도 감옥 간 엄마 약값 보낸다고 저 고집이야. 저 조그만 게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아주머니의 칼칼한 목소리가 객장 안에 퍼졌습니다.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신고하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신고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구치소 여자가 아이 뒤에 있는 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한참 망설이다 결국 신고를 보류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찍 하는 비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너를 칭찬해. 아이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가만히 문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민우가 멀어지자마자 미라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보류했지만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구치소 계좌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정말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식 승인을 얻어 관리자 권한으로 이수진의 전체 계좌 정보를 열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어느 한 계좌 잔액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횡령협의 동결 자산 3억 원. 3억 원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억? 그리고 5,100원. 이 거액을 횡령해 숨겨둔 여자가 밖에서 굶주리는 아이에게서 매일 5,100원을 챙기고 고작 1,100원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인가. 3억이라는 숫자와 민우의 너덜거리는 체육복 어깨 사이의 지독한 간극 앞에서 미라는 몸서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를 저렇게 이용하는 여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 내가 구해야겠어. 미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은행 종이에 오늘도 했어요 라고 썼다. 은행 아줌마가 기계를 꾹 누를 때 그 소리가 엄마한테 보내는 내 신호 같아서 혼자 몰래 웃었다. 통장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너를 칭찬해라고 써줬다. 나한테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내일도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스탠드 불빛 아래 통장을 가슴에 꼭 품고 잠드는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영의 행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숫자의 주인이 오늘 밤 어디선가 아이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미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45분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또 새로운 몇 개의 글자를 전표에 꾹꾹 눌러 적어올 것이었습니다. 그 글자를 미란이 어떻게 읽을지, 그리고 그 읽음이 언제쯤 달라질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란과 민우 사이의 거리는 고작 창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창구 안에 담긴 오해의 깊이는 아직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김없이 오후 3시 45분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전과 마찬가지로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5장과 동전을 합쳐 5,100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칭찬받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자가 찍혀 있을까?
아이의 눈이 이미 통장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숙련된 솜씨로 송금을 처리하고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송금을 처리하는 손은 사흘 전보다 훨씬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미라는 민우가 창구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책상 아래 신고 버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류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눌러야 할 것인가? 직!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인쇄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민우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앞 페이지를 넘겼다가 마지막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손끝에 묻은 땀이 종이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 위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그 빈 여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란에게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기계가 고장났나요? 글자가 안 보여요. 엄마가 대답을 안 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 죽었나 봐요.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객장을 가득 채웠다가 공포 섞인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 마비되었습니다. 미라는 급히 계좌를 재조회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낯선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용자 신변 이상 알림. 차갑고 건조한 글씨였습니다. 미라는 그 문구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이수진의 몸에 급박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의 얼굴 위로 모니터에 붉은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분명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울부짖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 아이가 범죄 조직의 도구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민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섰습니다. 아이 몸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미란의 차가운 손이 민우의 이마에 닿는 순간 화상 입을 듯한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던 걸까요? 밤낮으로 빗속을 누비며 폐지를 줍던 7살 아이의 몸이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혼몽한 정신 속에서도 민우는 통장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 어제도 보냈는데 엄마는 왜 잘했다고 안 해줘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다짐했습니다. 민우야, 아줌마가 알아봐 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아봐 줄게. 불덩이 같은 아이의 체온과 차갑게 멈춰버린 통장의 빈 여백.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억 횡령범이라며 정죄했던 마음, 신고 버튼 위를 서성이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엄마를 잃은 것처럼 울고 있었고 이 아이의 몸은 불덩이였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미란 앞에 있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지켜보는 자에서 뛰어드는 자로. 그날 밤 민우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엄마 대답이 없었다. 통장에 아무 글자도 없었다. 엄마가 아픈 걸까? 사실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뜨거웠는데 꾹 참았다. 엄마가 알면 속상할까봐.
엄마, 그래도 나 내일 또 은행 갈게. 그러니까 제발 내일은 한 번만 써줘. 잘했다고.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떨리는 손으로도 엄마에게 닿는다는 믿음 하나로 끝까지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내일 아침 통장에 다시 글자가 찍힐까요? 아니면 또 빈 여백만 남을까요?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내일도 5,100원을 손에 쥐고 은행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 빈 여백이 다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미란도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불덩이 같던 체온이 손끝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미라는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우의 빈 통장과 미란의 뜬 눈, 그 둘이 같은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하루는 알람 소리 대신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새벽빛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단칸방 안가득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가운데 아이는 익숙하게 혼자 눈을 떴습니다. 입 밖으로 옅은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달력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부터 시작된 가위표가 달력 위에 줄지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한 선들이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했습니다. 민우는 까치발을 들고 오늘 날짜 위에 가위표를 하나 더 그었습니다. 달력 종이를 긁는 사인펜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아이는 남은 빈칸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26밤만 더 자면 엄마 오는 날이다. 민우는 엄마가 쓰던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낡은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거친 섬유의 질감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학교 가기 전 엄마 사진 앞에 통장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을게. 학교에서의 민우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받아쓰기 시간 몽당 연필을 꾹꾹 눌러 쓰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급식 시간에 고기 반찬이 나오자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엄마도 지금 밥 먹고 있을까? 아이의 마음은 이미 교실 밖에 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이 학원 버스에 오르고 놀이터로 흩어지는 사이 민우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골목 구석에 숨겨둔 술에 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끌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골목턱에 걸린 수레가 꿈쩍도 하지 않을 때 민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밀었습니다. 책가방이 등에서 흔들렸습니다. 녹슨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아이의 억눌린 앓는 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고물상 저울 위에 종이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민우는 차갑고 딱딱한 동전을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100원 됐습니다. 민우는 은행을 향해 달렸습니다. 오늘도 3시 45분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민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와 오늘도 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5,100원을 보냈습니다. 기계가 지익지익 소리를 내며 통장을 뱉어내면 민우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마지막 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글자가 찍혀 있는 날이면 아이의 얼굴에 조용한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 한 줄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우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민우의 하루 중 유일하게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민우의 단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식은 반찬으로 홀로 끼니를 때우는 민우였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밥알 씹는 소리와 정적만이 어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무서우면 아줌마네 와서 잘래?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열하루밤 자면. 엄마 오는 온다 했는데 혹시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는 문을 닫고 나오다 달력을 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새겨진 시커먼 가위표들. 아이 혼자 하루하루를 지워온 흔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결국 복도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우는 방문을 한 뼘쯤 열어두었습니다. 복도에서 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그 틈을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엄마의 낡은 코트를 끌어내어 얼굴을 묻었습니다. 코트 깊숙이 배어있는 희미한 살구양이 아이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민우는 그 냄새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었습니다. 이 냄새가 있으면 무서운 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박스를 주울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 울 뻔했다. 하지만 엄마가 5,100원 받고 기뻐할 생각하고 꾹 참았다. 방문도 조금 열어두고 엄마 코트도 꺼내놨다. 엄마, 나 오늘도 약속 지켰어. 내일도 박스 많이 주울게. 그러니까 엄마도 꼭 와야 해. 알았지?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 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는 길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코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문 쪽을 향해 누운 채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는 날까지 민우는 이 방을 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민우는 또 달력에 가위표를 하나 더 긋고 또 수레를 끌고 또 은행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민우는 혼자서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던 미라는 좁은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은행 문을 나서던 그 작은 뒷모습이 자꾸 생각났던 터였습니다. 흘끗 눈길을 준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몸짓만 한 책가방을 등에 맨 채 자기보다 큰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를 긁는 녹슨 바퀴 소리가 좁은 골목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코는 이미 아스팔트에 쓸려 해져 있었습니다. 수레가 턱에 걸렸습니다. 민우가 밀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역시 제자리였습니다. 아이는 억눌린 앓는 소리를 내뱉으며 세 번째로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털썩 주저앉은 아이의 손바닥에는 녹물이 새카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참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잠깐만.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 아줌마라는 것을 알아본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당황한 빛이 번졌습니다. 자, 하나, 둘. 미란의 두 손이 술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갑고 녹슨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힘을 합쳐 수레를 들어 올리자 바퀴가 턱을 넘어섰습니다. 돌아본 민우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소매로 이마를 닦는 아이.
미라는 수레 옆에 꽂힌 빈 소주병과 납작하게 눌린 종이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은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녹물 묻은 손바닥, 해진 운동화, 피 배어나오는 무릎. 업무 복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내내 민우의 마른 팔뚝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하얀 전산지 위로 자꾸만 그 검게때 묻은 솜의 끝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범죄 조직의 도구라고 확신하던 자신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미라는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통해 민우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퇴근길에 빵과 우유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자마자 미란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 아줌마였으니까요.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 은행 아줌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는 얼른 소매로 입 주변을 닦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아, 아줌마 어떻게 왔어요? 미라는 손에 든 빵과 우유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아줌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서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불 꺼진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이불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반찬통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단정했습니다. 아이 혼자 매일 정리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민우는 차가운 단무지에 식은 밥을 물에 말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18개의 가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한 선들이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했습니다. 아이 혼자 하루하루를 지워온 흔적이었습니다. 엄마는 한 달 안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 달력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우는 빵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먹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 올 때까지 아껴두려는 것인지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습니다. 민우야, 통장에 100만 원이나 있는데 왜 그 돈은 안 쓰고 이 고생을 해서 매일 돈을 벌어오는 거야? 그리고 왜 꼭 5,100원이어야 하니? 민우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경찰 아저씨들 따라갈 때 이 통장 주셨어요. 생활비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매일 5,000원씩 엄마 약값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많이 보내면 의심할지 모른다고 꼭 하루에 5,000원씩만 보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아줌마, 저 이 돈 못 쓰겠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손목 아프게 일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나중에 엄마 나오면 우리 같이 살 집 구할 때 보태야 하니까 제가 지켜야 해요. 그래서 저 매일 5,100원 벌려고 박수 줍는 거예요.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럼 뒤에 붙는 100원은 뭐지? 민우는 통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5,000원은 엄마 약값이고 뒤에 붙인 100원은 저 오늘도 안 아프고 약속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감옥에서 제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잘까봐 오늘도 했어요라고 쓰는 거예요. 미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간신히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보내는 너를 칭찬해랑 100원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도 안 아프고 잘 있다는 뜻이에요.
1,000원은 제 간식비라고 보내주시지만 저 하나도 안 썼어요. 엄마가 감옥에서 약값 아끼고 아껴서 보낸 돈이잖아요. 엄마가 아픈데 제가 어떻게 사탕을 사 먹어요. 전 그냥 엄마가 보낸 그 100원만 확인하면 배 안 고파요. 엄마도 약속 지켰다는 뜻이니까요. 민우의 말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멍했습니다. 신고 버튼 위를 서성이던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범죄 암호라 확신했던 5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범죄 조직의 도구라 의심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확신이 이 아이의 목소리 하나에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100원은 폐지를 주어 만든 엄마 약값이었습니다. 100원은 암호가 아니라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1,100원은 수수료가 아니라 감옥에서 약값을 아껴보낸 엄마의 안부였습니다. 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해.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싼 미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통곡 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영문을 모른 채 미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미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의 울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방 안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눅눅했지만 단정했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방 안구석으로 흘렀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수 직원 이수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표창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여자. 눈이 맑고 웃음이 환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횡령범이 이런 사람이었을까? 미라는 표창장 위에 금박 글씨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아닐 거야. 분명 누명을 쓴 거야. 단칸방의 좁은 창으로 가로등 불빛 하나가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먼지 쌓인 표창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이수진의 얼굴 위로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민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꼭 데려와 줄게. 민우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계단을 올라가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소문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지켜온 것을 이제 자신이 함께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어디선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낡은 통장 하나를 무기로 진실을 향해 싸워줄 사람을요. 그로부터 19일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우는 빗자루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단칸방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엄마가 오자마자 편히 쉴 수 있게 베개도 팡팡 털어두고 아주머니가 주신 김치도 예쁜 접시에 옮겨 담아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달력 위 마지막 30번째 칸에 가위표를 긋는 민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드디어 다 찼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마침내 손꼽아 기다려온 엄마가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 민우가 청소 다 했어요. 이제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민우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자석에 이끌리듯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였을까? 아니면 바람이었을까? 하지만 지나가는 길고양이거나 옆집 아저씨의 구두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자정이 지나도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민우는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 하얗게 굳어가는 밥상 위를 비추었습니다. 기름기 위로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한 번도 눕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현관을 바라보는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45분, 은행 창구에 나타난 민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나 밤새 참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체육복에는 어젯밤 구겨진 채로 잠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5,100원을 내밀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내밀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제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밤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우리 엄마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데 길을 잃어버렸나요? 어떡해요, 아줌마. 아이는 통장 속에 찍힌 너를 사랑해라는 글자를 보물처럼 문지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객장 안으로 번졌습니다. 그 소리가 미란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 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수진에 대해 수소문했을 때 들려온 소식은 절박했습니다. 수진은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대표의 함정이 너무 정교해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이유는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믿는 민우에게 그 말은 차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민우를 달래어 돌려보낸 뒤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시선은 모니터를 지나쳐 먼 곳에 가 있었습니다. 기소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기소가 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수진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 아이가 직접 달력에 칸을 그려가며 기다리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점장의 특별 승인을 얻어 출력한 이수진 계좌 거래 내역서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들고 인권 변호사 박민석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까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석은 과거 잘 나가던 검사였으나 비리를 건드렸다가 밀려난 변두리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판례집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오래된 소주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법정의 칼날이었던 사람이 세상의 모서리에 밀려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역서 뭉치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억 원 횡령 사건입니다. 전산에 돈이 들어온 기록이 명확한데 5,100원짜리 송금 내역이 무슨 소용입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아요. 미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출금 내역서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라는 민우와 엄마가 주고받은 1개월치 기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끝에 붙은 100원을 봐주세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생존 확인이에요. 3억을 횡령해 숨긴 여자가 자기 아픈 몸을 돌보지 않고 약값을 아껴서 아이에게 1,100원을 보낼까요? 그리고 7살 아이가 매일 3시 45분에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5,100원을 보냈어요. 이건 이 아이가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알리바이입니다. 민석은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간식 사 먹어. 오늘도 했어요. 너를 칭찬해. 숙제 다 했어요. 너를 사랑해. 날짜별로 촘촘히 박혀있는 그 메모들을 눈으로 따라가던 민석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밑을 한번 훔쳤습니다. 다시 내역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했어요가 찍힌 날짜 옆에 너를 칭찬해가 찍힌 날짜들이 쌍을 이루며 줄지어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개월 동안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횡령범의 계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든 걸 뺏긴 사람들의 비명소리 같군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 달을 기다린 아이에게 기소라니. 이 통장의 100원들이 울부짖고 있군요. 구속적부심 청구하겠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풀어내야 해요. 민우의 30일이 헛되지 않게. 민석의 한마디에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자던 사람에게서 불씨를 되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내역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수십 장의 기록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베었습니다. 닦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민석은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유사 사건들을 찾아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소리만이 밤새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밤 11시가 지나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이거 보십시오. 3억이 입금된 날 승인 버튼을 누른 아이디는 이수진 씨 것입니다. 그런데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속 위치가 이상합니다. 미란이 화면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이수진 씨 자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무렵 민우는 달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칸이 없었습니다. 달력이 다 찼습니다. 30번째 칸까지 전부 가위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오기로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달력을 바라보다가 달력 귀퉁이 빈 종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필로 네모를 그렸습니다. 삐뚤었습니다. 다시 그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안에 숫자를 썼습니다. 31. 그리고 그 안에 가위표를 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빈 종이를 긁는 날카로운 연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길을 잃은 것뿐이야. 좀 더 기다리면 와. 분명히 와. 그날 밤 민우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달력에 칸이 없어서 내가 직접 그렸다. 31번째 칸이다. 엄마가 아직 길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계속 기다릴 거다. 문도 계속 열어둘 거다. 엄마 냄새 코트도 안 빨 거다. 엄마 냄새 없어지면 안 되니까. 같은 시각 허름한 사무실에서 민석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형광펜을 쥔 채 내역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접속 위치, 아이디, 날짜, 숫자들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달력의 31번째 칸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어른은 밤을 새우며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두 사람은 구치소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기소되기 전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우의 엄마를 처음으로 만날 것이었습니다. 서남부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습기 찬 공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깔렸습니다. 유리창은 차갑고 두꺼웠습니다. 미란과 민석은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미란의 손에는 내역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미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뼈만 남은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 수용복이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봉투 접기 노역으로 갈라져 낡은 밴드가 엉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때 표창장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유리창 너머에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미란의 그림자와 수진의 움푹 팬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몸이 왜 이 지경이에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왜 민우한테 답장을 안 보냈어요?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엄마 소식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수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매일 봉투를 접으면 하루에 6,100원을 줘요. 5,000원은 제 약값으로 쓰고 남은 1,100원을 민우에게 보냈어요. 1,000원은 아들 간식비고 끝에 붙인 100원은 엄마 안 아프고 잘 있다는 제 안부였어요. 그날은 약을 줄여 먹다가 작업 도중 쓰러지는 바람에 처음으로 돈을 못 보냈어요. 민우가 많이 울었나요? 수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수신기 너머의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섞였습니다.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범죄의 암호라 확신했던 100원. 지령이라 의심했던 100원. 그것이 엄마의 안부였습니다. 아들의 안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통장이라는 가느다란 실 하나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이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미라는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라는 출력해온 내역서를 유리창에 바짝 붙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 민우가 그 돈 엄마 약값 아낀 거라고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있어요. 100만 원도 집 구할 때 보탠다고 손도 안 대고 매일 학교 끝나자마자 밥도 굶은 채 회지를 주어 오늘도 했어요 라고 5,100원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수진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끊겼습니다. 수신기를 쥔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몇 초가 면회실 안의 공기를 납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민석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유리창을 부여잡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짓무른 손가락 끝이 유리 표면을 긁었습니다. 그 조그만 게 박스를 주었다고요? 엄마 약값 한다고 그 고생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불리 먹는 줄 알고 너를 칭찬해라고 적어줬는데 내가 무슨 짓을. 통제되지 않는 날 것의 비명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창을 긁는 손톱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미라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석은 펜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실 안의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의 어깨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미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면회실 선반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봉투가 열렸습니다. 영치금 보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을 열자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반듯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5,100원, 5,100원, 5,100원. 1개월치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매니 영수증 날짜는 1개월 전이었습니다. 맨 아래도 5,100원이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영수증 한 장당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민석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3억을 횡령한 사람의 손이 이 영수증들을 이렇게 모아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보내는 그 돈은요, 처음엔 쓰려 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민우한테 공부방이라도 있는 집을 구해주고 싶어서 한 푼도 못 건드렸어요. 방 2칸짜리 월세집이요. 민우한테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약을 아끼면서 더 모으려 했는데, 수지는 손이 떨리는 채로 그 영수증 묶음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반듯하게. 미랑과 민석은 영치금 뭉치와 수진의 짓무른 손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억을 횡령한 사람이라면 이 5,100원을 아껴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손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영수증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 3억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가 시켰어요. 회사 돈 3억을 잠시 보관하라고요. 다음 날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뒤집어 썼어요. 민석은 내역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줄들이 빼곡했습니다. 3억이 들어온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쓴 기록은 단 1원도 없어요. 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그 내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했어요. 너를 칭찬해. 날짜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돈들을 위해 매일 폐지를 주었다는 것을 수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의 열쇠 꾸러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분 등 뒤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미라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를 횡령범이라 확신했던 자신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수진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처음으로 빛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불씨가 바람을 만난 순간 같았습니다. 미랑과 민석은 구치소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복도였습니다.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여전히 달력 앞에 있었습니다. 31번째 칸. 가위표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달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칸 위에 아무것도 긋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정이 지나도 새벽이 와도 민우는 문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은행 아줌마가 안 보였다. 내일은 오겠지.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많이 주울게.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우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엄마가 처음으로 희망을 되찾았다는 것을, 두 어른이 이 아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진실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우가 달력에 그어온 가위표만큼 그 문이 열릴 날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속적부심 법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법판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묵직한 구두 소리와 엄숙하게 가라앉은 공기가 3억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손수건을 쥔 채로 기소되기 전 수진을 풀어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석이 대형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피의자의 계좌에 3억 원이 있으니 횡령이라 주장하며 구속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보십시오. 3억이 입금된 날 승인 버튼을 누른 접속 위치는 피고인의 자리가 아닌 대표의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대표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고인에게 모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민석은 민우의 낡은 통장 사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계좌에 3억을 둔 범죄자가 왜 1개월간 단 1원의 영치금도 쓰지 못했겠습니까? 이 통장을 보십시오. 피고인이 아는 숫자는 오직 2가지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폐지를 주워 보낸 5,100원,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보낸 1,100원. 그 숫자들이 지금 이 법정에서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의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그 어린 것이 굶으면서도 엄마 약값 보낸다고 고집부린 게 1개월입니다. 3억요? 민우는 그 돈보다 엄마가 보낸 100원. 한 줄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던 아이입니다. 아주머니의 투박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숙하던 장내가 조용한 흔들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손수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민우가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미란의 손을 꼭 잡은 민우가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작은 가방 안에 낡은 통장 3권을 넣어온 채였습니다. 낡은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거대한 법정 증인석에 오르자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으면서 법정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피고인석이었습니다. 미결 수용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맣게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엄마는 민우가 기억하는 엄마와 달랐습니다. 통장 속 너를 칭찬해라는 글자를 보내주던 엄마였는데 지금 이 여자는 너무 작고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결 수용복이 낯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민우는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그 순간 굳어 있었습니다. 1개월 만에 보는 아이는 수진이 기억하는 아이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홀쭉했고 체육복은 더 낡아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박스를 줍고 폐지를 날라 5,100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조그만 손으로 수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 안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개월 동안 혼자 버텨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됐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삼키고 나서야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우 군, 엄마가 통장에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숨겨둔 걸 알고 있었나요? 민우는 판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통장 3권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3억이 얼만큼 큰 돈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제가 폐지 주어 보낸 5,100원만 보고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 많은 돈을 숨겨뒀다면 제가 1개월 동안 왜 혼자 밥 굶고 길바닥에서 박스를 주었겠어요? 엄마는 3억보다 제가 보낸 5,100원이 더 좋다고 우리 다시 만날 약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우의 떨리는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민석이 제출한 접속 기록과 민우의 통장을 번갈아 오래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펼치고 날짜를 짚고 다시 접속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선고했습니다. 본 법정은 숫자보다 더 정직한 아이의 삶과 조작할 수 없는 100원의 기록을 믿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이수진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합니다. 판결봉이 법대를 때렸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다 멈춰섰습니다. 구속 취소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얼굴을 감싸는 것을 보았고 아주머니가 일어나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미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엄마 이제 집에 와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서남부구치소 정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민우의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 처음 나오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멀리서 미란의 손을 잡고 서 있던 민우는 그 순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한 달 동안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걸음이었고 가장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달려오는 아이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민우가 품에 안기는 순간 수지는 아이의 마른 어깨를 느꼈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손바닥의 거칠음이 혼자서 버텨온 시간의 무게로 전해졌습니다. 수지는 더 꽉 끌어안으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구치소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집 잘 지키고 있었어? 민우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통장 안 봐도 되지? 이제 기계 소리 안 들어도 되지? 그냥 엄마가 입으로 잘했다고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열심히 기다렸단 말이야. 수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제 통장 말고 엄마 심장에다 말해줘. 엄마가 매일매일 사랑해라고 답장해줄게. 1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작은 등이 들썩이며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45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흙 묻은 돈을 들고 뛰어오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우가 수진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여유롭게 은행 문을 들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미란을 보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란은 통장을 정리해 건네며 민우의 눈을 맞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답장 확인 안 해도 되겠네?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민우는 수진을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구 유리로 스며드는 오후의 노란 햇살이 통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이제 더 이상 1,100원이라는 안부 인사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찍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숫자가 지배하던 차가운 창구 위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미라는 그 웃음소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민우가 마지막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은행에 갔다. 이제 뛰어가지 않아도 되고 5,100원을 안 만들어도 된다. 엄마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 은행 아줌마가 이제 통장 확인 안 해도 된다고 했다. 통장에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하나도 안 무서웠다. 내 옆에서 엄마가 민우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게 진짜 대답 같다. 오늘 밤에는 엄마 팔을 베고 잘 거다. 오늘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 팔베개가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열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으니까요. 오후 3시 45분. 그 시간은 이제 민우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끝난 자리에 일상이 들어선 것입니다. 달력에 가위표를 긋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두지 않아도 되는 밤이 왔습니다. 통장 비고란에 글자가 찍히지 않아도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요. 7살 아이가 폐지를 주워 만든 5,100원이 3억이라는 거짓 숫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이 숫자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동안 가장 작은 100원이 가장 큰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편견은 때로 선의를 가진 사람조차 눈멀게 합니다. 미란이 그랬듯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난의 냄새를 범죄의 냄새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이의 통장에 새겨진 100원의 안부처럼 숨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함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용기가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우와 수진의 이야기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개월간 혼자 폐지를 주우며 엄마를 기다린 민우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